세월호 사건을 당한 후에 우리는 한결같이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광주 항쟁 4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뼈아픈 고통의 사건을 쉽게 이제 그만 잊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산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무의미한 위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친일파들이 여전히 이 나라의 지도자로 행세하고 독립에 목숨을 바친 이들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해방 후 수많은 양민 학살 사건도 어느 것 하나 사실이 규명된 것이 없습니다. 무려 100만 명에 이르는 양민들이 학살된 그 토대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천안함, 세월호, 수많은 대형 사고가 미궁 속에 있습니다. 우기는 자, 힘을 가진 자들이 제멋대로 날조한 역사가 정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의를 상실한 편법과 상식을 잊어버린 야비함만이 중심에 자리 잡고 날뛰고 있습니다. 검찰이 들고 파는 것은 별장에서 성접대 파티를 벌이고 해외로 도망가려는 자를 공항에서 긴급 체포한 사람들의 여죄입니다. 밝혀야 할 것은 오리무중이고 범죄자를 벌한 자는 끝까지 죄를 캐물어 묻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 내일의 일만이 아닙니다. 근현대사에 밝혀야 할 것들을 밝히지 못하고 묻어두고 사는 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 우매한 역사의 관행, 우리는 기억해야 할 원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자는 것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처벌받아야 할 이들은 축하받고 영전되는 기현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할 원형조차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그리고 옷깃에 새기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집 앞에 가면 전부 문설주마다 이렇게 그 팻말이 하나씩 있습니다. 말씀을 새겨놓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적어야 할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한심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얼이 없다는 말이요, 우리의 정신의 토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억해야 되는데, 새겨야 되는데 무엇을 새길지 그 내용이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광주항쟁 기념주일입니다. 처음에 전남대 학생들이 일으킨 시위 진압부터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시위 진압이었습니다. 대부분 시위 진압은 시위대를 흩어버리려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추적해서 학생들을 체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잔인한 폭력이 의도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행한 폭력이었고 국민을 주눅들게 하는 본보기식의 폭력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한두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다시 강남향림교회 와서는 아마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광주항쟁 때 저는 공군 장교로 강원도 횡성 비행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김동환 장로하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야간에는 비행 단장을 대리한 당직 사관과 위령급이 이제 비행 단장을 대신에 한 당직 사령 둘이 이제 그 상황실을 지킵니다. 김동환 장로는 헌병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헌병 특기였고 저 헌병대대에 있었습니다. 군인들에게 헌병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하지만 문직입니다. 저 문에 있고 저는 그 부대의 상황실 핵심 작전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 모든 상황이 진행되는 곳에 당직 사관과 당직 사령, 야간에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소위 때인데요, 급하게 밤중에 전산실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문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부 이렇게 텔레그램이라고 그래갖고 텔레타이프 뭐 이렇게 전산이 오면은 여기서 다다다다닥 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전문이 찍힙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받아보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1급 비밀 문서가 왔다는 것입니다. 1급 비밀은 스타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비밀이에요. 저는 이제 장교지만 2급 비밀 시급자입니다. 1급 비밀을 보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1급 비밀 문서가 전산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직 사령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짧은 전문을 받아서 중요한 문서라니까는 무슨 내용인가, 무슨 몇 급인가 이런 걸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 순간 아주 짧은 내용이라서 그 내용이 제게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인근 도시에 시민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군을 출동시켜서 시민들의 대퇴부를 사격할 것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왔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총을 쏘라니. 거기 인근 도시는 원주입니다. 원주에는 별로 시위할 사람이 없습니다. 군사도시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육군도 아니고 공군 부대에 그런 전문이 온 것입니다. 원주 시민은 물론 장병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근데 그 가족을 향해 총을 쏘라는 명령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당시 신군부는 당시 광주가 목표가 아니고 광주뿐만 아니고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륙전을 벌일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설교도 했고 SBS 김용민 브리핑의 방송도 나가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리고 JTBC에 제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소위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 무시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 공군부대, 지역에 있는 공군부대에까지 그런 전문이 왔다면 당시 육군부대들은 더 말할 것 없이 그 전문이 왔을 것입니다. 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무도 증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언젠가는 역사의 어떤 자료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제가 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그러나 아직 역사에는 묻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41년 됐죠. 이 광주도청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밖에선 폭도들이 몇 시까지 투항하라는 방송들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헬기 소리, 탱크 소리, 최후 혈전이 가깝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압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사람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거기에 남은 것은 고등학생, 야학생, 아까 읽었던 우리 기순 씨, 뭐 이런 그 야학생들, 노동자들입니다. 민초들인 이들 소수가 남아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날도 분명 두려웠고 남아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그 기순 씨의 사연이 그렇습니다. 그들도 분명 생명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남아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먼 역사의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분명 죽음인 줄 알면서도 아니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들이 가진 인간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사랑, 그것은 당장의 눈앞에 두려움을 내어 쫓았습니다. 님들은 죽음을 담보로 굴종을 요구하는 최후의 적인 죽음의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날 그래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살아서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전부 투항했더라면, 전부 사라졌더라면 여러분 광주의 역사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마 광주의 역사는 굴복의 역사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자들은 두려움을 모르고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망월동 묘역에 가면 거기 늘어선 비석의 주인공들이 일제히 부르는 웅장한 합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면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갸냘픈 꽃잎처럼 처참하게 짓뭉개진 죽음이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장엄한 힘을 보여준 장렬한 서거였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누워서도 끊임없이 합창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들려준 감동적인 합창보다 더 감동적인 합창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정신은 오래전 우리 민족 안에 살아 움직이는 정의의 혼입니다. 3.1 혁명 역시 그랬습니다. 일본에 의해 살해된 중국인 숫자는 한국인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숫자들입니다. 하지만 늘 일본 군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것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선조들은 맹목적으로 굴욕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폭탄을 투척하고 당시 일본 최고 지도자들을 총격했습니다. 안중근은 일본의 최고 우두머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육혈포로 처단했습니다. 이것이 광주의 혼이고 우리 민족이 가진 정신입니다. 지금은 미얀마의 시민들이 광주 정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에서 무참히 학살당하는 민중들이 이스라엘의 폭력 앞에 광주의 정신으로 항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최장기 총리죠. 극우 인사입니다. 그런데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마침내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서 지금 기소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그는 이슬람의 최고 그 종교 행사인 라마단 기간에 성전으로 이스라엘 군을 투입했습니다. 시비를 건 거죠. 양쪽이 교전한다, 전투한다 그러지만 교전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학살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동과 서로 나눠서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수제 박격포 정도 자기들이 만든 거, 그저 장난감 비슷한 것뿐이 가진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최신의 무게로 그들을 폭격하고 학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학살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광주가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혁명 때 그 평화로운 촛불에 대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일을 검토하고 논의했다. 이런 논의가 이야기가 우리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최근 그 당시 여당의 대표였던 김무성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다 광화문에 우리 같이 나갔던 분들인데 광주의 이름 없는 무덤 속의 주인공이 될 뻔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군대는 최루탄을 쏘지 않습니다. 광화문에서 80년 광주와 같은 일이 일어날 뻔했던 것입니다. 2021년 5월을 맞이하는 우리는 또 한 번 광주 망월동 영령들에게 오늘 우리들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무너진 총체적인 민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을 다 잘 대처해 가고 있고 세계에서 경제적 충격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에 속한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빈부격차는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민중의 삶은 바닥으로 치닫고 솟아오른 집값으로 청년 세대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개혁은 뒤로 물러나고 촛불 시민들이 피곤함을 느끼는 가운데 수구 세력과 언론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합리성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최고의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는 광주 영령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들이 목숨 바쳐 지키고자 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광주 민중항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한국 사회가 미국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광주 시민들은 미국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우리를 도우러 오고 있다,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하물며 인권 대통령이라는 지미 카터 씨가 대통령이었습니다. 더욱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이 그 당시에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미군의 지시가 없이는 한국군은 이런 군대를 움직이고 작전을 펼칠 그런 일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화려한 죽음의 불꽃놀이를 앞두고 도청에 남아 죽음으로 민주주의의 승리를 증언하려는 최후의 전사들을 마치 시시각각 TV로 생중계하면서 미국 시민들이 스포츠 즐기듯 광주의 상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광주에 대한 충격 이후 한국 사회는 미국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드세지고 있는 외세의 압력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주권 국가인가를 의심케 하는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미국의 무기 시험장, 무기 구매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무기들을 우리의 돈을 들여 사놓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도 그 중에 하나죠. 사드는 성층권 3배의 높이에서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고고도 미사일입니다. 북의 미사일이 그 정도 요격 위치에 떴다 하면 이미 한반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북의 미사일 요격용이 아니죠. 이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라는 말이 뭐냐면 터미널, 사드 할 때 THAAD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T는 터미널입니다. 종말 단계, 터미널 종착역이라는 거죠. 터미널 하이 엘티튜드 에리아 디펜스, 고고도 미사일 방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종말 단계의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고고도에서 이거를 요격하는 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강 단계에서 이것이 목표점이 돼서 내려올 때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라는 거죠. 사드가 없다면 그곳이 그 종말 단계의 목표점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미사일의 종착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들여온다는 사드가 사실상 가장 위험을 불러들이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거기가 종착역이 될 그런 까닭이 없지요. 이 사드는 마지막 핵전쟁 때나 쓸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를 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사드의 필수적인 X밴드 레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000km를 안방 보듯 볼 수 있는 그런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드 자체는 별로 쓸 일이 없어야 되겠고 쓰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거에 부수되는 레이더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최전방이잖아요. 노출시키는 한국이 그 레이더를 갖다 놓고 3,000km를 다 안방 보듯 들여다본다. 그럼 중국은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월터 윙크라고 하는 학자는 요한복음의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말이죠. 이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인간을 소외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체제, 시스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리새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를 세상으로 번역하면은 예수님이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 하늘에 떠 있는 사람같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영의 사람이라든가 뭐 어떤 도깨비 같은 존재로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세상을 체제, 그 너희들이 신봉하고 있는 그 체제로 해석하게 되면 그런 뜻도 있습니다. 코스모스에. 그렇게 보면은 그것은 이 세상의 힘, 우리를 굴복시키는 그 힘에 우리는 지배받지 않는다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체제가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 우리들의 평화를 위해 움직일 뿐이다. 이것이 세상의 지배체제를 따르지 않는 예수께서 가셨던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광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압박하고 겁박하는 지배체제, 그 가치에 쫄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떳떳한 미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살기의 길입니다. 이는 세상이 가진 어떤 가치나 표준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깨지고 힘 있는 자들의 밥이 되고 당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 불의한 체제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 되는 그 나라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먼저 가신 광주 영령들이 가신 길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나아가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같이 침묵하겠습니다.